인공지능을 가르치는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한양대 철학과에서 AI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인공지능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AI는 만능일 수 없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또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준 가장 큰 해답은 뭐냐면 이 밑에 목표가 불명확하고 데이터가 적다면 AI의 유용성은 제한적이란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누군가는 이걸로 야, 나 월에 3천씩 벌어 스마트폰 하나로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로 윤석열이가 계엄을 일으켰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똑같은 디바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컴퓨터가 주어졌고 노트북이 주어졌고 스마트폰이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만드는 결과물은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수준이냐, 어떤 통찰력의 수준이냐, 어떤 지식의 수준이냐, 이걸 갖췄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부 다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시대는 이때가 지배당할 겁니다. 질문하는 자가 바뀔 때, 질문하는 자가 바뀌고 뭔가를 시키는 자가 바뀔 때, 아침마다 얘가 나한테 질문하고 얘가 나한테 지시를 내리고 내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지배 시대를, 인공지능의 지배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을 스마트폰처럼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전보다 좀 더 고효율의, 그 다음에 고효과의, 고도화된 기능을 발휘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컴퓨터가, 그러니까 최고의 도구가, 문명의 이기가 탄생을 한 거죠. 쫄지는 맙시다. 결국 사람이 만든 거고요. 우리가 잘 살겠다고 만든 거니까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면 이 시대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배워서,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맞죠? 한쪽은 인위적으로, 한쪽은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우리의 경쟁 상대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AI의 기능이 아니라 이 AI를 얼마큼 숙련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수준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그냥 비교하면 뭐하지만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지금 베테랑이 대우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심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게 많거나 또는 노하우가 많거나 또는 판단 능력이 좋거나 또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통찰력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같은 기기를 사용해도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잠깐 적절치 않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51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52세가 되네요. 제 친구들과 저는, 대학 동창들아 미안해,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뭐 사생활을 노출해, 무슨 SNS야, 야, 맨날 스마트폰 보고 하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느 시점부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이 나를 자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개인 사업하던 친구들은, 야 종윤아, 천년 만년 내가 잡은 유통망을 통해서 계속 매출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대, SNS를 해야 된대, 나 뭐 해야 돼? 요즘 유튜브가 잘 나간다는데, 요즘 뭐가 잘 나간다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얘기해요. 그냥 아무거나 해. 어차피 글렀어. 왜? 너희가 내가 여기와 함께 따라온 시간을 한꺼번에 갑자기 따라잡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니까 그냥 네가 맘 편한 거 선택해가지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 선택해서 2,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그래도 거기서 길 하나가 보일 수도 있어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통찰력은 타고난 본성이나 천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끊이지 않고 했느냐, 다양한 사건들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느냐, 세상과 계속 호흡하는 그 훈련을 해왔느냐, 생활을 해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베테랑이 대우받는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목표가 불분명해도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매체의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알아서, 그러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을 잘 해가지고,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돋보이는지 알아가지고, 또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조회수가 얼마큼 높아지는지 알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이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불안전성을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디어 진짜가 나온 거예요. 경쟁 여러분 모두가 이 훌륭한 AI라는 도구를 함께 다 같이 배워서 열심히 잘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옆에 어마어마한 전략가가 다 똑같이 생겨버린 거예요. 모두 제갈공명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이트도 매우 중요하지만 승자의 체질이 미래를 좌지우지해요. 승자의 체질이 첫 번째는 뭐죠? 목표가 분명하냐. 그 목표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한가.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70세, 80세 은퇴하신 회장님들이 쓰신 회고록이나 자서전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태도와 자세입니다. 네가 공격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수비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비코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정말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불명확하면 이제 안 된다. 또한 AI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너가 AI를 상대하는 지식 수준이나 경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면 나오는 결과가 AI도 한계가 있다. 왜? 질문자가 낮은 수준의 질문을 할 거니까. 근데 너가 얻은 게 많고 경험한 게 많고 배운 게 많으면 너가 질문자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너의 비서도 훨씬 더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를 사용할수록 숙련도가 떨어지는 탈숙련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그쵸? 엑셀을 막 쓰다가 제가 지금 컴퓨터를 안 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는데 이제는 엄지손가락으로 자판치는 게 편하지 키보드가 앞에 있으면 내가 예전엔 그래도 저 군대에서 보급병이었거든요. 맨날 문서 만들었어요. 그땐 진짜 누르면 A4지가 꽉 찼어요. 오늘 내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 자, 여러분 웃어봐요. 근데 지금 이게 떠듬떠듬 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계속할 때는 그 속도가 빠르지만 익숙하지만 안 하는 시간이 멀어지면 오래되면 점점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자 함수 내가 얘기해 준 대로 그냥 엑셀로 할 거를 그냥 네가 정리해 줘. 그럼 싹 정리해 주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암산 실력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계산기가 없으면 단 하나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으면 업무 속도가 떨어지고 내가 도서관에 가서 자료 하나를 못 찾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할수록 숙련도가 떨어지는 탈숙련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려면 교육을 통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AI와 로봇, 휴머노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문해력과 통찰력 같은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장을 보면서 이 페이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산수 문제를 보면서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산수 문제인가 국어 문제인가? 정말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에 접근조차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문과 나왔지만 나름대로 수학은 잘했거든요. 근데 이건 수학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논술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 통찰력과 같은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방적인 미션을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올바른 질문, 올바른 업무 지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해력, 기본적으로 상황 파악 능력이 중요하고 어떤 무언가를 봤을 때 이 전체의 궤를 꿰뚫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통찰력은 어떻게 키워요 선생님 이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아이한테 수학 문제를 줬을 때 30분 뒤에 엄마를 찾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30분 만에 엄마를 찾아 미치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우리 아이는 1시간 뒤에 찾는데 너무 대단하다 이래요. 아닙니다. 통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2박 3일을 붙잡아요. 통찰력이 좋게 키워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구하려고 하지 않고요. 전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답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왜 통찰력과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이 터지면서부터입니다.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기계면 아세요? 기계면? 기계면이 뭐죠? 냉면집 중에 기계면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 기계면이 뭘까요? 기계로 뽑은 면이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에 기계면이 뭔가요? 누가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가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어떤 분이 원래 냉면에 필요한 면은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기계면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게 첫 번째야.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만든 면이 기계면이야. 근데 거기 밑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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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달렸어요. 이게 실화예요.